반갑습니다. 20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그 고려가요 중에 또 대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청산별곡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산별곡 핵심 정리부터 먼저 좀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일반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가 이제 고려가요라고 하면 고려가요는 고려시대 때 주로 어디 사이에서 민중들 사이에서 불렸던 노래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귀족 계층들은 주로 병기체가 양식을 지었다면요. 고려시대 때는 바로 그 민중들 사이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고려가요라는 문학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나중에 훈민정음이 창제되면서 그 조선조에 와서야 이제 기록문학으로 정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될 이 청산별곡이라는 이 작품은요. 청산별곡의 경우는 우리가 작품 속에서 작품의 핵심 정리를 좀 참고해 보시면 해제를 먼저 참고할게요. 삶의 터전을 상실한 민중들의 비애를, 그러니까 민중들의 슬픔을 진솔하게 좀 담아낸 작품으로 구전되다가 훈민정음 창제 이후 문자로 정착됐고 가장 고려가요의 백미, 백미란 말은 으뜸이라는 뜻이죠. 가장 고려가요에 있어서도 백미, 으뜸으로 취급을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그 고려가요에서 가장 으뜸으로 치는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갈래는 고려가요 전 8년, 총 8개의 연으로 이어져 있는 분연체. 분연체는 연과 연을 구분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1년에서 4년까지는 그 청산의 노래라면요, 5년에서 8년까지의 내용은 바다의 노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품 속에 보면 얄리얄리얄랑시엉 얄라리얄라라는 일정한 후렴구가 굉장히 발달해서 각 연마다 통일성을 좀 가지고요. 음악성을 부각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뭐 시적화자의 정서인 슬픔과 비애의 정서 그런 것과는 좀 상반된 그런 후렴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격은 하이즈의 처음에서도 봤겠지만 민중들의 삶의 터전을 상실한 민중들의 비애라고 했기 때문에 애상적이면서도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현실 도피적 그러면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좀 낙천적인 그런 성향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고려가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기본적인 332조의 삼음보 형식이다. 이거는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332조 삼음보.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삶의 고뇌와 비애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라는 것이 전체의 그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삶에 있어서의 어떤 그 문학성과 비유가 뛰어난 대표적 고려가요고 출전은 악장가사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본문 넘어가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얼이 살얼이 같다. 청산에 살얼이 같다. 머리랑 다리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 같다. 자, 이 작품 속에서 지금 보시면요. 살얼이 랐다. 자, 살얼이 석자, 살얼이 석자, 랐다 두자. 332조의 3음보로 끊어진다고 했죠. 청산에 끊고 살얼이 끊고 랐다. 그래서 332조의 3음보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 구조는 A, B, A의 구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살얼이 났다 A, 그 다음에 여기 B, 청산에 살얼이 났다 A. 그래서 일정 부분, 일정한 리듬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보고 있는 이 청산이라는 공간은요, 청산이라는 공간, 어떤 공간으로 좀 볼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 청산이라는 공간은요, 바로 삶의 속세와는 대비되는, 속세란 인간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속세와 대비되는 이상향을 의미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향. 머리랑 다리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 났다. 머루와 다래, 산에서 나는 열매죠. 자, 머루와 다래라는 열매를 먹고 청산에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어요. 얄리얄리 알랑셩 얄라리 얄라. 자, 여기에서 보시면요, 얄리얄리 알랑셩 얄라리 얄라, 이 부분은 이제 후렴구죠. 이런 일정하게 고려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후렴구가 발달되어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리을이나 이응음을 반복해서 굉장히 이 리을이나 리을의 음을 반복을 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작품에서 얘기하는 그 삶의 슬픔과 비애라는 것과는 좀 상반된 그런 정서가 드러났고요. 경쾌한 후렴구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운율감을 형성한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각 연마다 어떤 통일성도 부여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뭐 이게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는 시적 화제의 정서와 반대된다라는 그런 어떤 후렴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년 전체에서의 내용은요, 청산에 대한 동경, 현실에서 좀 살기가 어려우니까 바로 청산에 대한 동경의 감정이 들어있다. 가고 싶고 그것을 살고 싶은 곳으로 설정을 했어요. 숙소와 대비되는 바로 이상향이라는 공간으로 이야기 드렸었죠. 자, 2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어라 울어라세요. 자곤 일어 울어라세요. 널라와 시를 만나도 자곤 일어 운이 놀아 라고 했습니다. 우선 2연 전체 내용을 보면요. 그 역시 삶의 이제 이 2연에서는 주된 정서인 삶의 비애와 삶의 비애, 슬픔이죠. 비애와 고독감이 드러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삶의 비애와 고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울어라 울어라세요. 자, 이 울어라를 해석이 두 가지가 가능한데요. 이 경우는 울어라의 경우는 첫 번째 우는구나 라는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요. 두 번째로는 명령형인 울어라 울어라세요. 이런 의미도 가능을 하겠어요. 자, 여기서 울어라 울어라세요. 우는구나 우는구나 세요. 이 세는 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감정이입의 대상이죠. 감정이입의 대상. 감정을 투영시킨 대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곤 일어 운이 늘어나 자고 일어나 오는군요. 널라와 시름한 나도 너보다 걱정 근심이 많은 나도 여기서 하는 많은 이라는 의미죠. 너보다 여기서 라와는요 너보다라는 비교 부작격 조사예요. 너보다 시름 걱정 근심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온다. 나의 마음속에 걱정이나 근심이 있기 때문에 이 우는 새의 모습도 역시 걱정 근심으로 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면모 때문에 감정이입의 대상으로서 새는 그런 어떤 감정이입적 대상으로 사용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널라와 시름한 나도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자곤 일어오는가. 내 마음이 기쁘다면 새의 노래도 기쁘게 들렸었겠죠. 그러나 나의 마음이 슬프고 괴롭기 때문에 새가 우는 소리조차도 근심 걱정으로 우는 소리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잉 묻은 장글랑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얄리얄리얄랑셩 얄라리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던새라는 의미는요, 이 작품의 작가가 미상이기 때문에 그 화자 작가를 누구로 보느냐, 화자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가던새는요, 먼저 이 작품 속에서 좀 해석을 좀 참고를 해보면요, 이 가던새는 날아가는 새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고 떠난 임을 비유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갈던 밭, 삶의 터전을 잃고 유랑하던 유랑민으로 본다면 갈던 밭, 사해라는 거는 밭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새라고 본다면 시적화자가 사랑하는 임을 잃은 그런 어떤 상황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시적화자의 상실감을 주로 얘기한다면 갈던 밭이랑이라고 보면 유랑민의 슬픔, 삶의 터전을 잃은 슬픔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갈던 밭을 본다. 물 아래, 강 아래 쪽에 갈던 밭을 본다. 자, 여기 보면 물 아래라는 단어가 있죠. 1년에 나왔던 청산이라는 공간과는 대비되는 곳인데요. 바로 속세를 의미하는 거죠. 속세. 자,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요. 이 글의 화자는 청산이라는 공간에 와 있고요. 강물 아래 강물이 흐르고 있고 이곳에 뭐 밭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걸 밭이라고 표현을 하면요. 이곳 밭을 바라보면서 물 아래 갈던 밭을 보면서 아직 삶에 대한 뭐가 남아있어요? 미련이 남아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청산에 와 있으면서도 물 아래, 강변 아래 갈던 밭의 삶의 터전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속세에 대한 미련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속세에 대한 미련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익 묻은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익히 묻은 쟁기를 가지고 물 아래 갈던 밭을 봅니다. 익히 묻은 쟁기, 그러니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런 화자로 본다면 익히 묻은 쟁기라는 말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나왔던 1번처럼 날아가는 새를 본다면요. 익히 묻은 은장도라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자,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첫 번째 해석을 이렇게 보면 두 번째는 이렇게 짜글을 맞춰서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익히 묻은 쟁기나 은장도, 은장도나 쟁기를 가지고 물 아래 갈던 새를 본다, 갈던 밭을 봅니다. 또는 물 아래 날아가는 새를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해석으로 통일해서 보시면 날아가는 새, 날아가는 새를 본다. 익히 묻은 은장도를 가지고 날아가는 새를 봅니다. 자, 은장도는 이게 보통 지조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여인들이 몸에 품던 자신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 품던 도구죠. 그걸 생각하시면 칼이죠, 칼.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은장도를 가지고 물 아래 날아가는 새를 본다는 건 나의 곁을 허망하게 떠난 힘을 그리워하고 있는 마음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해석 갈던 밭이나 익히 묻은 쟁기라고 해석하면요. 갈던 밭, 갈던 밭을 봅니다. 강하류 쪽 물 아래 갈던 밭을 봅니다. 익히 묻은 쟁기를 가지고 물 아래 갈던 밭을 봅니다. 라고 해서 속세에 대한 청산의 이상향을 하고 생각하고 왔지만 아직까지도 속세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3년 부분은요. 3년은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느냐. 속세에 대한 미련이 아직 남아있음을 좀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사연으로 넘어갑니다. 청산에서는 마지막 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1인공 저인공하여 나즈란 디네와 선도 이럭저럭 해서 나즈란 지네와 선조 낮은 지내왔지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럭저럭 하여 라고 해서 해석하시면 되고요. 해석을 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리도 가리도 없음 밤을 한 또 어찌오리라.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찌할 것입니까? 자, 여기서 보면 낮과 밤이라는 시간적 개념이 좀 대립적으로 쓰여 있죠. 여기 나즈란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밤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을 이 낮과 밤이 좀 대립되는데요. 이 밤이라는 공간은요. 밤이라는 공간은 외로움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고독과 절망의 시간, 즉 외로움의 시간이자 고독과 절망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낮은 그나마 좀 밝기 때문에 청산에서 살만하지만 밤이 되면 너무나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고독과 절망의 시간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얄리얄리 얄랑숑 얄라리 얄라. 자, 그래서 이 사연 부분에서는요, 고독으로 인한 괴로움이 드러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독으로 인한 괴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년부터 4년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면요. 이 청산이라는 공간은 시적 화자에게는 어떤 공간이다? 이상향의 공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향적 공간, 청산이라는 건 속세화되게 되는 이상향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중요한 것들 위주로만 좀 체크할게요. 새라는 것은 감정이입의 대상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갈던 새는 해석에 따라 날아가는 새나 갈던 밭 또 익묻은 장글라는 익기 묻은 은장조나 익기 묻은 쟁기 그 다음 물 아래라는 공간은 속세로 청산이란 공간과 일련의 청산이란 공간과 대비되는 공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 물 아래라는 것과 청산은 대비적 공간이다. 대립적이에요. 대립적.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사연에서는 이제 밤이라는 그 시간이 외로움의 시간이자 고독과 절망의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5연부터 8년까지 나머지 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연 확인하겠습니다. 어디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티던 돌코, 미리도 괴리도 없이 맞아서 웃니노라. 뭐에 맞아? 돌에 맞아 운다는 이야기예요. 자, 어디다 던지던 돌인가라고 할 때 이 돌이라는 거 있죠? 이 돌에 좀 확인을 해 주시면요. 이 돌은 삶에 있어서의 어떤 그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숙명, 피할 수 없는 삶의 고통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죠. 피할 수 없는 삶의 고통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인간의 숙명, 인간의 운명이자 숙명, 숙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다 던지던 돌인가 누구를 맞히던 돌인가 미리도 비리도 없이 미워할 사람도 괴다라는 말은요 고어에서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랑할 사람도 사랑할 이도 뭐 사람도 없이 돌에 맞아서 웁니다 라고 하죠. 자, 맞아서 울고 있어요. 지금 이건 삶에 대한 체념, 체념적 감정이 드러나 있다. 운명에 대한 체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얄리얄리얄란정 얄라리얄라. 살얼이 살얼이었다. 그러면서 발알의 살얼이었다. 이게 이제 1년하고 대응이 되는 건데요. 이 발알은 곧 이상향이죠. 이상향. 1년에 나왔던 청산과 같은 개념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청산이란 것이 이상향이었죠. 이상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살리라 살리라 바다에 살리라 남아자기 구조개랑 먹고 1년에서는 아까 머리와 다리를 먹는다는데 여기 남아자기 구조개 나문제와 굴과 조개를 먹고 발아래 살리라 남아자기는 바다풀 미역 같은 바다풀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먹고 바다에 살얼이라 바다에 살리라 얄리얄리 얄랑정 얄라리 얄라. 자 그래서 5연과 6년 각각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5연의 경우는요. 이 5연은 뭐라고 정리를 볼 수 있느냐? 운명에 대한 체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대로 적으시면 되겠네요. 운명에 대한 체념이 드러났다라고 한다면 6년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바다에 대한 동경, 이게 1년하고 대응되는 거죠. 바다에 대한 동경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7년과 8년 마지막 두 개의 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다가 들어오라 애성지 가다 들었노라. 가다가 들었노라. 애성지란 말은 외딴 부엌이라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그 집 가옥의 구조가 부엌이 좀 떨어져 있었죠. 일반 우리 주거지와는 외딴 부엌을 가다가 들었노라. 사삼이 짐대에 올라셔 해금의 혀거를 돌아라. 사슴이 짐대어란 말은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켜는 것을 들었노라. 자,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아니, 사람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켜기도 힘든데 여기선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켠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결국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화자의 심정을 담았다라고 해서 이제 고도의 상징적인 표현이 좀 쓰인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고도의 상징적 표현이 쓰였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바로 뭐가 일어나길 바라는 삶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화자의 바람이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한쪽에서는요, 이 7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 이거는 일반 민중의 노래가 아니라 바로 그 지식인의 노래로 좀 볼 수 있는 단서가 되지 않느냐. 일반 민중이 이런 고도의 상징성을 쓰긴 좀 어렵지 않는가라고 해서 이 부분만 가지고 보면 좀 지식인의 노래라고 보는 근거로 보기도 합니다. 자, 그건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걸 또 그렇게 보기도 해요. 사삼이를 사슴이 아니라 사람을 잘못 표기한 오기가 아니냐, 잘못 표현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하지만요. 일반적인 해석에서는 이제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는 걸 들었다라고 해서 삶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7년에서는요. 생애 절박한 심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얼마나 절박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했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시면요. 바다 가도 청산에 가도 청산 가도 바다 가도 만족을 못해요 지금. 청산에서는 어쩌면 뭐 살만했지만 밤이 되니까 외로워서 살 수 없었고요. 그래서 바다로 왔지만 바다에서는 돌이 날라와 맞아서 울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청산이나 바다가 모두 동경하는 공간이었지만 막상 왔을 땐 그렇게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가다가 들어라. 가다니 배부른 독에 설진 강수를 비조라. 자, 그거 어디로 갔었습니까? 7년에서. 외딴 부엌으로 갔다고 했죠? 부엌에 간 목적을 알 수 있죠. 술을 마시러 간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설진 강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설진은 독한 그런 얘기고요. 강수란 말은 술이에요.
갔더니 배부른 독에 이렇게 뚱뚱한 항아리에 진한 술, 독한 술을 빚어놓았구나 이런 뜻이죠. 조롱꽃 누룩이 매와 잡사와니 에어띠알이 있고 조롱박꽃의 깊은 누룩이 조롱박꽃 같은 누룩이 매워 붙잡으니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좀 이제 거나하게 취한 거죠. 난들 어찌하리꼬 난들 어찌하오리까 나 어떻게 이제 술 먹고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죠. 체념적인 그런 정서가 드러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 8년 부분에서는요, 바로 술을 통한 그런 고뇌, 괴로움의 해소라고 할 수 있죠. 술을 통한 고뇌의 해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고려가에 비해서는 좀 긴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각 연별로 1년부터 4년까지는 청산의 노래고요. 5, 6, 7, 8년은 바다의 노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제재의 각 연별로의 주제, 그러면서 그 핵심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의미들, 이런 것들을 좀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이 작품 마지막 8년에서 쓰인 강수는요, 그 현실의 고통을 잠시나 잊게 하는 매개물이죠. 자, 현실적 고뇌를 잊게 하는 매개물이라고 할 수 있죠. 매개물. 술로서 모든 고뇌와 시름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참조해서요. 그 고려시대 때 민중들의 삶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삶의 터전을 버리고 청산과 바다로 갔을까. 그러나 막상 청산 바다로 갔을 때도 만족하지 못했던 그들의 삶이 결국 술로서 달래지는 마지막에 안타까운 그런 어떤 모습들.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는 삶의 고뇌와 비애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런 부분들을 참조하시면서 내용 정리 한번 다시 잘 해보시고요. 관련 문제들 좀 풀어보시면서 내용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확실하게 다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